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조선 500년간 위정자들이 추구했던 이념이 사대주의 아닙니까? 중국을 섬기겠다는. 그게 500년이나 지속이 되다 보니까 우리 DNA 안에 사대주의의 어떤 흔적이 깊게 각인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채호 선생이 이런 일가를 하신 바가 있죠. 석가모니가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의 불교가 아니라 불교의 한국이 되어버리고, 주자가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의 유교가 아니라 유교의 한국이 되어버린다. 이게 노예근성 아닌가? 여기에서 빨리 탈피해야만 나라가 바로 서고 문화가 제자리를 잡게 되는 거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신채호 선생님이 적시하신 사대주의의 그늘입니다. 지금도 서양에서 어떤 사조나 개념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면 우리나라 바로 따라합니다. 최첨단의 사조를 그대로 수용만 하고 따라하기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종속 관계가 맺어지고, 그게 사대주의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인문학, 여러 학문들 다 그렇지만 특히 인문학은 서양의 학문들을 수용을 하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거를 미천으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창조적인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인문학이 버림받고 대중들도 등을 돌리게 되는 거죠. 심지어 철학을 연구하는 대학원생들조차도 한국의 학자들이 새로운 창의적인 걸 내놓지 못하는 마당에 뭐하러 한국에서의 인문학을 공부해야 하나, 차라리 서양의 것들을 그대로 공부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한국 철학 배우기와 짓기의 길을 따라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플라톤의 대화편이나 공자의 논어가 예증하고 있듯이 동서를 막론하고 철학은 대화를 출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대화에서 싹트죠. 대화는 상대를 이해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인데, 이해와 돌아봄이 곧 사유인 것입니다. 3인칭에 머물러 있던 타자는 대화 상대자가 되면서 2인칭으로 격을 달리해서 사유에 동참합니다. 대화는 3인칭과 1인칭으로부터 2인칭이라는 새로운 시점을 창출하는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대화로 말미암아 사유는 더욱 예리하고 풍성해집니다. 자신이 미처 짚어내지 못한 부분을 대화 상대자가 짚어주거나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깨닫게 되곤 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달리 조건 지어진 유한자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어진 한계를 넘어서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대화 상대자의 눈을 통해서 세상과 텍스트를 달리 보게 되는 대리 체험을 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자신의 이해 경계를 깨뜨려서 변화의 계기를 얻게 되곤 합니다. 이에 비해 대화에서 누가 옳고 그른지는 2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치에 이르지 못해도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성과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견해차를 확인함으로써 사안에 대해서 시각의 다양성을 깨닫고 자신의 견해를 점검하고 상대의 견해가 노정하는 장단점을 통해서 사안에 대해서 보다 입체적으로 헤아리게 되는 거죠. 논증이나 비판은 이 과정에서 생겨나는 부산물로서 그거 역시 대화에 붙여져야 합니다. 반면 대화의 부재나 단절은 2인칭의 부재나 소멸을 야기합니다. 서로는 서로에 대해 굳게 잠긴 문이 되어버립니다. 대화가 없는 상대는 나와 엮일 일이 없는 3인칭 타자일 뿐입니다. 대화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서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면
앞서 살펴본 의미에서의 2인칭적인 대화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상대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는 칸트의 가르침은 대화의 2인칭 정신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원생 시절 수업 중에 연세대 철학과의 박동환 교수님이 이끄는 대화와 토론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2인칭적인 대화와 토론을 매개로 대학원생들과 함께 철학이라는 심해를 탐사하는 역할을 해주셨죠. 미국 유학 시절 대학원 수업에서는 뉴욕 주립대 버팔로 캠퍼스 철학과의 존 코코란 교수님이 역시 2인칭적인 대화와 토론을 매개로 대학원생들과 함께 논리학이라는 또 다른 심해를 탐사하는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두 분의 소크라테스적인 교수법에 매료되었고 대화의 중요성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읽은 글들에 제 생각을 섞어본 책들을 지어냈습니다. 그것은 3인칭으로 주어진 글과 1인칭인 저 사이에 2인칭적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인칭적인 텍스트와 1인칭적인 생각의 접점에서 양자를 넘어서는 어떤 돌파구를 찾으려 한 것입니다. 동과 서를 가리지 않고 제 관심이 이끄는 글을 찾아 읽었지만 지금까지 지어낸 저의 책이 준고하고 있는 글의 저자들은 모두 먼 과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와의 철학적 대화라는 저의 책에서는 제가 걸어온 철학의 길에서 만난 제게 영향을 미친 동시대 사람들로 대화 상대자의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20세기와 21세기 한국이라는 지역성과 철학이라는 주제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우리와의 철학적 대화의 얼개를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인 현대 철학의 지형도에서는 한국 현대 철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현대 철학의 면모를 조망하는 글들을 통해서 현대 철학의 지형도를 그려보았습니다. 1장 동일자의 생애에서는 전통 철학에서 현대 철학으로의 이행을 동일자에서 타자로의 주제 변환의 관점에서 서술했습니다. 2장 한국 현대 철학의 지형도에서는 서양 현대 철학이 한국에 수용되면서 형성된 한국 현대 철학의 지형도를 대륙 철학과 영미 철학 사이의 대립 구도를 중심으로 그려보았습니다. 3장인 철학과 사회에서는 분석 철학이 한국에 수용되는 과정과 현황, 한국 철학의 정체성 문제, 학제 간 연구와 융합 연구, 역사 철학 등의 주제를 대화로 풀어내고 4장 철학사의 울타리와 그 너머에서는 대표적인 탈현대 사상가로 국외에서는 리처드 롤티를, 국내에서는 김상환 교수를 택해서 이들의 탈현대적 철학사론이 지니는 문제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책의 2부인 고유섭과 서영은이라는 그 부분을 시작하는 5장 고유섭의 미술 철학은 고유섭의 저술들에 대한 독해를 통해서 우리 예술사의 철학을 살펴보았고 이 과정에서 우리 학계가 전통으로부터 전수받은 문화소들의 함축과 한계를 가늠해 보았습니다. 서영은의 소설들을 니체의 철학과 견주어 가면서 허무주의의 극복이라는 이 시대의 과제에 대한 하나의 시도로 읽어내는 6장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부분은 서구의 시대 정신이 우리 문학에 미친 영향과 그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짚어보는 장이기도 합니다. 3부인 김형효와 박이문이라는 부분에서는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한국 철학자로 김형효 교수와 박이문 교수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7장
김용효의 노장 읽기의 주요 텍스트인 김용효 교수의 노장 사상의 해체적 독보이라는 책은 포스트 모던 사상으로 우리 학계에 소개된 해체주의를 동아시아의 대표적 사유의 하나인 노장 사상에 접목시킨 획기적인 저서입니다. 이 책의 성공에 영향을 받아 노자에서 데리다까지를 위시해 여러 종의 유사한 연구물들이 출간되기로 했는데, 이로 말미암아 동양의 고전 사유가 현대의 철학과 종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장에서 저는 노장에 대한 김용효 교수의 해체적 독법이 지니는 의의와 문제점을 몇 가지 범주로 대별해서 구체적이고도 비판적으로 거론했습니다. 8장 박이문의 철학세계라는 장에서는 박이문 교수의 광활한 사유세계를 탐사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박이문 교수는 국문 저술 이외에도 영문으로 쓰인 방대한 분량의 저술들이 있는데, 이들은 그 중요성에 비해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조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국문 저술뿐 아니라 영문 저술들을 섭렵해서 그가 전개하는 논지의 결함과 문제점들을 비판하고 보완해 나가는 데 주력했습니다. 예술과 생태학으로까지 뻗쳐 있는 박이문의 넓은 관심사를 추적하는 학제간 횡단 연구의 형태로 전개됩니다. 책의 4부인 토론과 대화를 여는 9장, 토론과 스케치라는 부분에서는 승계호, 이기상, 이진경, 박영식, 최진덕 교수 등 국내외에서 활동해온 대표적인 한국 현대 철학자들의 저술들을 비판적으로 거론해서 이들이 기여한 한국 현대 철학의 현황을 조망하고 이들 분야에 대한 국내외 연구의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10장 대화는 저의 인터뷰와 학생들과의 대화가 담긴 장인데, 시대가 철학에 부과하는 사명, 철학의 본령이 기술 문명 시대의 굴절을 겪게 되는 과정, 미래의 철학이 나가야 할 방향 등을 한국 사회의 당면 문제들과 결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와의 철학적 대화는 대중서나 교양서가 아니라 학술서를 지향하지만 소수의 해당 전공자들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인문학, 나아가 문학이나 예술과 같은 인접 분야의 고급 독자들에게도 널리 읽히기를 기대합니다. 불통의 전문성만을 고수하다가 고립을 자초해 위기에 빠진 한국 현대 철학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의 하나를 이 책이 보여주었기를 희망합니다. 대화가 없었던 독백의 한국 현대 철학을 학술 광장으로 이끌어서 거기서 공적인 검증을 받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체제를 대화 중심으로 방향 잡은 주된 연유입니다. 한 학계가 연구 역량을 축적하려면 선대의 연구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비판적 계승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학계는 늘 해외 학술 동향과 같은 외풍에 휩쓸리는 종속성을 탈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입된 해외 학문이 설령 한국에서 어떤 성과를 낸다 해도 그것이 제대로 평가되고 계승되지 못한다면 이 또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오류를 반복하게 되죠. 우리와의 철학적 대화에서 저는 절실히 요청되는 우리 학문에 대한 정당한 평가 작업을 수행하려 했습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선배의 학문에 대한 평가를 넘어 나름의 철학적 비전을 제시하려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두 작업이 서로 연결되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선행 연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신의 학문을 개진한다고 해도 그게 어떤 학문적 배경에서 잉태된 것인지가 불분명했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오류들을 극복해서 우리 철학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창의적으로 이어나가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습니다.
우리와의 철학적 대화는 해석학자 윤유석 씨와 공동으로 준비 중인 대화의 해석학이라는 저서와 짝을 이루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우리와의 철학적 대화가 제가 만나 교류했던 동시대의 철학자와 예술가와의 대화를 줄거리로 하고 있다면, 대화의 해석학은 제가 그동안 지어낸 7권의 책들을 텍스트로 해서 윤유석 씨와 나누었던 대화를 줄거리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의 철학적 대화에서는 제가 동시대 철학자와 예술가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면, 대화의 해석학에서는 역할이 바뀌어서 제가 인터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와의 철학적 대화의 마지막 장에서 제가 이미 인터뷰의 대상으로 나온다는 점에서 대화의 해석학은 우리와의 철학적 대화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와의 철학적 대화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강좌, 즉 철학 배우기와 짓기의 모태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와의 철학적 대화의 맺은 말 유한성을 넘어라는 부분에서 제가 걸어온 철학의 길을 그때까지 출간된 저의 저서 4권을 중심으로 짤막하게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철학 배우기와 짓기는 이를 업데이트하고 보강한 작업인 셈입니다. 2024년에 출간 예정인 윤유석 씨와 제가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는 저서 대화의 해석학은 연세대 러너스와 성천 아카데미에서의 강좌인 철학의 길,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강좌인 바로 이 강좌, 즉 철학 배우기와 짓기를 글로 풀어내어 합본한 내용을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1955년에 김동진이 작곡해서 한국의 강단 사학자들은 단군 조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를 둘러싼 이러한 불일치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최소주의의 노선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우리 고대사는 강단과 재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분야이자, 2장 하늘과 땅과 사람, 순환은 곧 변화를 함축하고, 2인칭적 역사 해석은 바로 그 접점의 사건입니다.